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정체성을 되찾아보세요. 2. 중국의 혼란한 상황. 3. 제3위 한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되찾는 성씨를 이용해 공식적인 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만주인들이 자신들의 만주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고, 이것이 14억 중국인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분짓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심지어 이들 중 일부가 한국어와 비슷한 알타이역의 만주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만주족의 인구는 1068만 명이며 만주족 대부분은 중국 한족에 사실상 동화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원래 만주족은 중국 청나라의 지배계층이 되는 민족이었으나 청나라 멸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국이 패망함에 따라 문화대혁명 시기를 거치며 구왕실 체계를 없애기 위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 만주 문자, 만주 성씨 폐지 등 여러 만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주인을 국가 되찾을 수 있을까? 현재 만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베이징 동북부 만리장성 산해관 너머 해안지대, 그리고 요동 일대 산악지대에 많이 거주 중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수준입니다. 만약 이들이 나라를 되찾는다면 요하강하고 요서지방에 새로운 국가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과 요하 사이의 평야지대,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만주인들의 터전이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주인들 스스로의 고유 문자, 고유 언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주인들 다수는 그들 고유 문자와 언어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만주 언어, 만주 문자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주인들 스스로 과거 만주 언어를 쓰고 배우는 움직임을 통해 나는 스스로 중국인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실제 이렇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상하이인입니다. 나는 광동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느 민족이나 도시 지역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중국인들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이 중국인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움직임이 사라지게 되었고, 중국 당국의 인권의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인들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최상위 엘리트 집단이 바로 만주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만주인들 중 다수는 피아니스트, 영화예술인 등 예능 분야에 뛰어난 인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해외 진출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주인들, 제외 만주인들을 중심으로 만주 독립국가 설립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만주인들 다수가 엘리트이며 국제 엘리트 계층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만주어 복원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만주어를 기록한 번역서적에 놀랍게도 한글로 만주어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기가 아주 명확하게 서술돼 있어서 최근에 만주어 복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주어 연구소까지 한국에 소재할 정도로 만주어 복원과 만주 정체성 회복에 한국이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몽골과 합병 가능성.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몽골과 만주가 같은 정체성으로 국가를 병합하는 케이스입니다. 현재 만주어를 살펴보면 몽골어와 매우 비슷하며 몽골 문자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몽골인과 만주인은 서로 친척 관계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몽골, 만주, 한국인, 일본인 네 민족들은 같은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 과거 만주를 간접 통치했던 일본에 의해 오족협화, 즉 5개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어젠다로 사실상의 일종의 민족적 동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몽골인들과 만주인 두 민족 모두 중국을 통치했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일각에서는 중국의 내몽골과 몽골을 합쳐 통일민족 국가를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안과 접하지 못해 여전히 내륙 국가의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몽골이 만주족과의 협화, 즉 만주를
몽골의 역사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몽골은 향후 더 넓은 국토를 얻게 될 수 있으며 몽골은 발해만을 통한 해양 출로를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은 드디어 내륙 국가의 한계를 딛고 해군을 갖는 해양 국가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몽골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내륙 국가로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출로가 뚫리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외로부터 많은 무기 수입이 가능해지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내륙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주인은 약 1000만 명, 몽골인은 약 2500만 명가량 되는데 과연 이 두 이질적인 민족이 서로 동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만주 몽골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역사적인 재해석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주인들의 한국인과의 동화.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만주인들을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다소 과장될 수 있는 역사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바로 만주인들의 옛 나라인 금나라가 바로 신라의 김씨를 따르는 나라로서 신라와 관련이 깊은 나라일 가능성 등을 언급합니다. 실제 만주족의 한 일족인 여진족은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 지역의 한 민족 분파로 존재했으며 북한 당국이 여진족 성씨가 아닌 한국식 성씨를 부여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만주인 여진인들은 완전히 2000년대 들어서야 한민족의 동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진족 재가승의 민족들의 개명 사례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만주족 전민족을 대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의 만주족이 한국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자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기관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인들의 숫자 자체가 1000만 명, 한국인 구의 5분의 1, 북한까지 포함하면 8분의 1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족들인데 과연 한민족과 동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대한 역사 즉 금나라, 여진 등의 역사 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같은 작업을 일본인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주의 역사와 한반도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만선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일본 제국에 의해 시도됐던 것입니다. 즉 청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로 보게끔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몽골 제국의 원나라를 중국의 역사로 보느냐, 몽골의 역사로 보느냐 두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 최근 세계적인 반중 감정이 높아지면서 원나라 몽골 제국의 역사를 몽골의 민족 역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이 만주족 계통 민족 가운데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주 분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하강 동부, 요동지방과 만주족이 많이 거주하는 하강 서부, 요서지방을 나누자는 경우입니다. 실제 요하강 동부 요동지방 즉 옛날의 간도 지방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유물들 다수가 존재하며 발해의 성터 부여 등의 유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동 요서 분할을 통해 요서지방은 만주족들이 요동지방은 조선족과 한민족들의 터전이 되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만주지방을 노리는 세력은 네 세력입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 세 집단에 더하여 심지어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만주국 설립 세력이 존재합니다. 만주국의 옛 영토 그대로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고 또 일본과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지역에 개입하기에는 너무 멀고 외국의 군대나 행정력을 파견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인구가 연해주 지방에 너무 부족한 나머지 연해주가 아예 중국에 의해 장악되려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마지막 남은 세력인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 인구가 대략 8천만가량 되는데 통일한국이 되고 북측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행정 상황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고 남만주 그러니까요. 하강 동부지방에 대한 상황이 한반도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 흠수론에 주로 거론되는 얘기는 고구려, 고토회복, 발해 고토회복론이라는 추상적인 역사,
영토 반환 명분이 있는 간도 반환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자칫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어 반드시 국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남만주 지방 일대를 썰다 코리아 제3위 한국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만주 지방의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한국에 푹 빠져 길거리에서 흔하게 K-팝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도와줬던 나라인데 현재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해 한국어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꼽혀 협력도 강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창출된 한류 생산 유발효과는 37조 원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취업 유발 인원 또한 16만 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도 급증했는데 미국 업체가 발표한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 문화는 2017년 세계 80개국 중 31위였지만 지난해엔 85개국 중 7위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류의 진심인 나라는 멕시코가 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류는 별은 내 가슴의 드라마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1998년 첫 방송 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이때 해당 드라마가 재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 시초입니다. 2005년 멕시코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숙소 앞에는 장동건과 안재욱을 멕시코로 보내달라는 슬로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2부의 모든 것,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잇따라 방영되며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드라마를 넘어 K-팝 인기가 급성장했는데 이는 해외 팬들의 플래시몹 문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플래시몹은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제히 같은 행동을 벌이는 이벤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됐고 이후 멕시코와 페루 같은 남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멕시코 팬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현지 공연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월드 K-팝 페스티벌에 시아준수가 처음으로 공연에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진행하던 한류 문화 축제인 K-콘을 2017년부턴 멕시코에서도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한류 동호회는 630개가 넘어 다른 지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한류 인기는 4월 블랙핑크 콘서트로도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현지 매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곳곳에는 모자와 티셔츠 등 블랙핑크 상품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고 중남미 내에서 인기를 자랑하듯 콜롬비아, 파나마 등 여러 국적의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일 멕시코시티 대극장에서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도 순식간에 객석 3,000석이 다 차며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온 오프라인 한류 팬 소동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국 우승팀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 최종 결선에도 초청됩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멕시코시티 중심 도로에서 K-팝 팬들이 모여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K-팝 랜덤 플레이, 플래시몹, 댄스 대회를 주최했는데 많은 이들이 호응해 한류 인기를 실감했던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한국 콘텐츠 인기의 중심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마치 서울 도심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글 간판이 가득합니다. K 콘텐츠 홍보를 위해 넷플릭스가 기획한 행사장에도 한국 드라마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팬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멕시코 국민 복권에 태극기가 새겨졌는데 태권도와 사물놀이 부채춤 같은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복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멕시코 대선 주자가 BTS 초청을 공약처럼 언급해 화제가 됐었죠. 내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집권당 후보가 BTS 멤버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리는 BTS를 이곳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초대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전계를 대표하는 지안파이자 K-팝 팬입니다. 지난 4월 블랙핑크 콘서트 때도 직접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했던 그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북부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간 한류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이는 현지에 사는 30대 K-팝 팬들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황리에 끝나 기쁘다며 3,000명이 넘게 찾아와 행사를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 3명이 추진한 일로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K-팝 관련 포토존도 꾸미고 커버 댄스 경연, 한국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학과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수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나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자격증 취득, 한국 유학,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한국어 과외도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교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비교해 한국어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 학생들이 혼자 학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한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 영상이 퍼져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그가 멕시코에서 성공한 과정을 특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탈출해 멕시코로 건너간 여성이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그는 2018년 멕시코로 건너가 2020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사, 패션, 문화 등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틱톡 팔로워 2,4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800만 명이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현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출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현지의 엄청난 관심입니다. 이는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현지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주민들은 화장품과 문구류 등 일상에서 쓰는 소비재에도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K-팝 기념품을 주로 다루는 한국 업체 61곳이 참여한 행사에는 멕시코 바이어 32개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백화점은 한시적으로 한국관을 꾸며 고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차세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이 42% 비중으로 1위를 했고 캐나다 10%, 아르헨티나 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해 7위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영향도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목표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접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회원국으로 북미 지역 수출 시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도 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화물 운송 시 통상 2에서 3일이 소요되는데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아시아발 운송 대비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해상 운송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멕시코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또한 중위 연령은 29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고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4달러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국 3.13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4%, 2차 산업 33%, 3차 산업이 61% 정도입니다.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58%로 높은 편입니다. 수출 3대 품목이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일 정도입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2,000개가 넘습니다. 주요 지역에 수천 개가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기아자동차 등이 투자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티juana TV 생산 공장을 개설한 이후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평판 좋은 기업 7위에 올라서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멕시코 스마트폰 시장에서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에게 미래 운명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페맥스는 1938년 외국 석유시설을 국유화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멕시코 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돼 생산량이 자국 소비를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멕시코 대통령은 페맥스 회생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삼성 엔지니어링에게 대규모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6개 패키지 가운데 2개를 수주한 것인데 36억 5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믿음에 신뢰로 보답했습니다. 작년 10월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 폭우가 내려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는데, 당시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귀가도 하지 않고 침수에 대응했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멕시코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멕시코에서 7.1위 강진이 났을 때도 빠르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멕시코 측은 서울공원 조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 해 평균 3,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6위 관광 대국입니다. 코로나로 줄었던 관광객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지 항공사 아에로멕시코가 7월 3일 한일 지역 영업 및 비즈니스 총괄에 한국인 지사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의 영업 총괄도 맡긴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시티 등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한국의 교류가 지속 확대되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멕시코와 한국은 6.25 전쟁 때부터 깊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식량과 의료용품을 지원한 30여 개국 중 하나로 참전 16개국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을 통해서 함께 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0만 명의 미군 참전용사 중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고, 이 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자 한국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멕시코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해외에서 한인 비중이 높은 섬은 어디일까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해외 섬들은 한국과 해당 지역 간의 문화 교류 및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해외 섬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유리한 지정학적 거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한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현지 지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 한국 문화 교류센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외 지역에서의 이미지와 명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해외 섬들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한인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섬 지역을 랭킹을 살펴봅니다. 7위 오키나와, 약 1,427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의 인구 약 14만 명 중 약 0.1% 비율.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818km 정도입니다. 오키나와는 한국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남서쪽 바다와 일본 남쪽 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와 한국은 서로 마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이때 류큐 왕국은 조선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1392년부터 1867년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15세기에는 류큐에서 조선과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의 왕실과 류큐의 왕실은 서로 선물 교환이나 친목 행사를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인 상하이와 일본 한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류와 투자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오키나와에는 약 1,400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오키나와 간의 문화 교류와 경제적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들은 오키나와의 관광 산업, 문화 산업, 식품 산업 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두 지역 모두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 본토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의 삼별초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에서 모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 모두 삼별초를 소재로 한 역사자원이 있으며 두 지역에서는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제주도와 오키나와 양 지역의 전통 음식에서 돼지고기가 중요한 식재료로 활용되는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 고려 삼별초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삼별초의 문화적 가치와 유사성은 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의 교류와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양 지역 간의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해 한인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6위 세부 약 7만 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29만 명 중 약 2.4% 비율. 아마 해외의 섬만 놓고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섬이 바로 세부섬일 것입니다. 세부섬은 필리핀 비사야주의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세부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필리핀 제2위 도시 세부에는 현재 가장 많은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부섬은 필리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중심부에 위치하여 필리핀의 지정학적 중심도시이자 과거부터 미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교통의 허브처럼 인식됩니다. 한국인들이 세부섬에서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세부시는 필리핀에서 경제적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세부시에서는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안내센터와 한국어 교육기관 등이 운영되어 이 지역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쉽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부섬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바다 해변 등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부섬은 항상 10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여행지로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세부섬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세부섬에서 코피노 문제는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인 남성들이 현지 필리핀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출생된 아이들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해당 여성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아동 성착취 반대 협회 ECPAT 등에 따르면 코피노 숫자는 2018년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부섬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한편 듀오링고에서 발표한 2022년 언어학습 통계에서는 필리핀에서 한국어가 가장 많이 학습되는 언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세부섬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섬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 교민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 간의 비즈니스와 관광 분야에서도 현지 교민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위 하와이 약 4만 5천 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14만 명 중 약 3.2% 비율.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에서 알래스카주를 제외하고 가장 한국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영토입니다. 하와이는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들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또한 하와이는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하와이는 미국 이민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01명의 한인들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이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2년 12월 22일 인천을 출발해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해 최초의 한인 미국 이민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또 20세기 중반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하면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이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면서 하와이의 한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와이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하와이와 한국 모두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음식 음악출 등 문화적인 면에서도 유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이 한국인들이 하와이에서 적응하기 쉽게 해주고 이주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인들의 비중은 무려 32%까지 늘어나 하와이 호놀룰루는 오늘날 미국 교민사회의 주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는 특징 또 섬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답답하다는 특징 등으로 인해서 미국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 서부 연안 도시들로 이주하는 교민도 많습니다. 4위 괌 약 4,600명의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16만 9천 명 중 약 2.7% 비율, 괌의 한인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4,600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약 2.7%입니다. 괌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명 이상까지도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군인 공무원 혹은 군인 가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괌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령이지만 상대적으로 항공기로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군사기지의 존재로 인해 미국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괌에 거주하게 되면서 교민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괌에 이민하는 이유 중에는 학생, 근로자, 기업가 혹은 군인 등의 이유가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토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괌의 한인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4,600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약 2.7%입니다. 괌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군인 공무원 혹은 군인 가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괌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령이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군사기지의 존재로 인해 미국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 괌에 거주하게 되면서 교민 인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괌에 이민하는 이유 중에는 학생, 근로자, 기업가 혹은 군인 등의 이유가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미국 영토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파견되거나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또는 미국 군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그리고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등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도 미국 군인, 공무원, 군인 가족 등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괌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위 사이판 약 2,300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48,220명 중 약 4.8% 비율. 사이판은 원래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던 일본이 패전국이었던 독일로부터 얻었던 땅입니다. 1939년에는 한인 교민사회가 형성됐을 정도로 3.1 운동 이후 한인들의 이주가 활발해진 지역이며 1917년 광주에서 180명이 이주한 이후로 사탕수수 농사를 위한 이주가 활성화된 지역이 사이판입니다. 1939년에는 사이판에 한인 카페 아리랑이 운영됐을 정도로 한인 인구가 많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점령한 이후로는 한국과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면서 한인 이민도 증가해 인구의 약 5% 정도가 한국인일 정도로 한인들의 비중이 높은 섬이 됐습니다. 사이판 섬의 한국인들의 인구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으로 인한 이주가 있습니다. 사이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열대적인 기후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가족여행이나 허니문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 중에서는 사이판에서 사업을 하거나 살면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이판은 미국령이지만 미국의 복지제도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적은 특별지방으로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한국인들 중에서는 사이판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사회 인프라 구축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식당 상점 등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사이판으로 이주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사이판에 한국계 인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이판에는 한인학교와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 한인 가족들이 교육과 저렴한 값에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군사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들은 미국 군인들의 자녀들과 함께 군사 관련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이점이 한국인들이 사이판에 이주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위 사할린섬 약 25,246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50만 명 중 약 5% 비율. 사할린섬은 러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에는 일본의 소속이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할린섬에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섬의 한인 인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25,24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할린섬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사할린섬을 지배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이주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한국인들이 사할린섬에 거주하는 것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할린섬은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어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할린섬은 냉대기후의 척박한 지형과 자연환경을 가진 한반도와 유사한 지형과 추운 냉대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한인들의 정착과 생존이 유리했고 이같이 많은 한인 인구는 사할린과 한국 간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할린 섬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할린 섬과 연해주 일원은 한국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쳐 있으며 이 지역에는 대규모 유전자원과 천연자원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유익하게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과 이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위 티니안 섬, 약 1,575명이 한국계 인구 전체 인구 약 3,500명 중 약 45% 비율. 티니안 섬에 한국계 인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통치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국민 중 한국계 인구들이 섬에 이주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한국계 인구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고 티니안 섬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왔자 한국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미국의 보수가 한국보다 많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티니안 섬과 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 가족들의 한국계 인구들도 함께 거주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니안 섬은 한국과 일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 방문 및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언론 매체들을 통해 티니안 섬의 한국계 인구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현지 한인 2세, 3세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리아나 제도 일원에서는 한국계 인구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비즈니스맨들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문화와 요리 등도 지역 사회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외 지역의 40% 이상의 한국인 인구 비중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한인들의 다수가 한국어를 잊어버린 상황이고 외형적으로도 한국인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씨는 여전히 김, 이, 박, 최 등의 한국식 성씨를 따라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동질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한인 비중이 높은 섬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